그러니까 다시 말해 정답이 있지만 정답이 아니어도 높은 점수를 준다라는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세대 김미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 고려대학교 이제 올해부터 시험을 시작하죠. 이 고려대학교 논술의 기본적인 특징들과 그리고 나오게 되는 문제의 유형,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에 포인트를 두고 고려대 논술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같이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려대학교 논술이 25년도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미 고려대학교 입학처에는 이 모의 논술이 공식적으로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처음 연다 하는 학교치고 굉장히 빨리 모의 논술을 주고 있는, 그래서 열심히 너희들이 공부해서 고려대학교 논술로 합격해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새롭게 시작하는 고려대학교 첫 논술에서 합격하면 진짜 너무나도 좋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고려대학교 논술은 연세대학교 논술과는 다르게 최저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이렇게 3개의 역량이 탄탄하게 잡혀 있다면 사실 수능과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100% 논술 전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반면에,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이름에 걸맞게 최저가 타 학교 논술들보다 꽤나 높기 때문에 우리 최저를 같이 맞추고 그리고 논술 준비를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해줘야 되겠죠. 사실 논술에서는 이렇게 최저가 분명하게 있는 편이 실질 경쟁률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정시라든지 다른 전형으로만 고려대를 준비했던 그 친구분들도 최저를 충분히 맞추고 논술고사를 볼 수 있게 준비를 하시는 것을 완전히 추천드립니다.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들 중에 하나는, 물론 최저가 있기는 하지만 논술의 비중 자체는 100%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조금 내신이 안 된다, 오로지 정시만을 가지고 준비를 한다 하는 친구들은 최저가 어느 정도 맞는다면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절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과 무관하게 내 수능 성적으로만 일단 최저가 결정되게 되는데, 일단 이 최저의 경우에는 이 경영대학교가 요구하는 최저와 그리고 그 외의 학과들이 요구하는 최저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일단 경영학과를 보게 된다면 국영수 탐의 그 4개의 과목의 합이 5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높을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라고?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만큼 사실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한 과목 빼고는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받아야 된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마저도 남은 과목은 2등급을 채워줘야 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최저의 진입장벽이 꽤나 높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영학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 탐의 4개의 과목 합 8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경영학과에서 요 탁과들을 보니 갑자기 최저가 확 낮아지기는 하죠. 이런 최저들이 항상 좀 양날의 검이긴 한데, 이렇게 경영학과처럼 최저가 높을 경우에는 사실 변별력, 그런 최저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실질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최초 지원의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 간의 간극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렇게 경영학과의 최저에 부합한다라고 한다면 경영학과를 안 쓸 이유가 없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뭐 실질 경쟁률이 조금 높다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최저에 맞춰서 좀 안정적으로 일단 논술을 지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외의 학과들을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그 외의 학과라고 해도 사실 진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높은 대학들의 논술 최저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편이긴 합니다. 무엇보다도 흔히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게 이합 라인이야. 그러니까 2개의 과목만 잘 보면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어쨌든 고대는 학과를 막론하고 4개의 그 과목을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잘 봐야 되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즉 국영수 탐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는 그런 최저이기 때문에 아무나 지원을 하지는 않겠죠. 그만큼 내가 고대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실력도, 그리고 내가 경쟁하는 그 다른 학생들의 실력 역시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탄탄하게 되어 있을 거고 논술 역시 이렇게 기본적인 베이스가 탄탄한 친구들이 조금만 공부를 하면 역시 탄탄하게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고대의 논술이 생긴 건 굉장히 좋지만 마냥 쉽지만은 절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4개와 8에 수시 논술을 준비해서 고대를 갈 수 있다?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고대의 기본적인 논술의 유형, 논제의 유형을 조금 보자면 이 고대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80분, 꽤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이 되죠. 이 80분 동안 총 7개의 지문을 해석을 하고 이 7개의 지문을 가지고 2가지의 논제를 풀게 됩니다. 이때 이 2가지의 논제는 각각 700자 내외 한 750자까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충 1400자에서 1500자 이렇게 사이로 해서 2가지의 문제가 등장을 한다라는 거. 어쨌든 주어지는 지문 자체의 난이도는 크게 높은 편은 아니다라는 것까지 감안하면 우리가 어떤 거에 좀 더 포인트를 둬야 될지 이걸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단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7개의 제시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2가지의 논제를 풀어보게 될 거고 여타 학교들의 논술이 그렇듯 이 고대 기출문제 역시 문학작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사실 논술에서 이 그래프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없던 학교에도 그래프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프가 있던 학교도 꾸준히 그 그래프의 완성도를 탄탄하게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고대에서 문학작품과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는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라는 거.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려대학교의 딱 난이도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막 엄청나게 높은 수준으로 문제가 나오지는 않는다. 근데 고득점의 포인트는요 여러분 답을 적는 데 있을 겁니다. 그거는 살짝 나중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지금 중요하게 또 설명해야 될 부분은 사실 그래프의 난이도 자체는 굉장히 쉽다. 하의 난이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눈이 있으면 풀 수 있겠는데 하는 너무나도 간단한 그래프가 나와요. 자, 그렇지만 문학작품을 가지고 얘기를 조금 해본다면 문학작품의 난이도는 살짝 있는 편입니다. 적어도 중정도가 될 거고 우리 이제 국어 시간에 배운 거를 조금 잘 생각하고 그렇게 좀 기준을 비교를 해본다면 중상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문학작품이 나오게 돼요. 다만 문학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범위가 크기 때문에 아직은 이 모의논술만으로 정확하게 책정할 수 없지만 어쨌든 현재 주어진 25년도 모의논술을 기준으로 그래프는 매우 쉽고 문학작품은 중상 정도의 난이도를 가져온다. 그치만 논술에서도 그리고 국어 영역에서도 정말 많이 등장하는 그러한 문학작품이기 때문에 우리 공부를 한 친구들은 절대 어렵지 않게 풀어나갈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고려대학교 논술 문제의 기본적인 흐름을 봤다면 우리가 이제 고득점을 받는 포인트, 이 고대 논술의 채점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라는 것을 볼 때 총 3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논제 1과 논제 2의 논제 유형 자체가 동일하다라는 거입니다. 지금 밑에 보여지는 것과 같이 우리가 고대 논제 1번과 논제 2번을 본다면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이제 3가지를 뽑아서 제시문 6번에 나와 있는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을 쓰시오. 라든지 논제 2번 역시 1번과 5번 중에 3가지의 근거를 활용하여 옹호 또는 비판의 관점에서 이제 7번의 논제를 지문을 해석을 하고 평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유형이 논제 1번과 논제 2번이 크게 다를 것이 절대 없다라는 거. 그치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1번과 5번의 주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우리가 평가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하는 지문이 어떤 지문들과 연관성을 가질 수 있을지 어떻게 주장되고 근거가 될 수 있을지를 정확하게 각각 상이하게 잡아내는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자, 요런 논제가 은근히 어려워. 1번부터 5번이라는 그 지문의 내용 자체는 동일하지만 이 논제 1에서 주는 6번이라는 제시문, 논제 2에서 주는 7번이라는 제시문, 이 제시문들의 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이 1번부터 5번까지의 이 내용 중에 더 타당한 근거를 잡아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상이하게 6번을 기준으로 7번을 기준으로 이 전체 나머지 지문을 상이하게 연결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살짝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한데 어떤 논술이든 마찬가지로 동일한 지문을 가지고 설명하는 여러 개의 지문들이 과연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하나의 지문이 정말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간단히 예를 들면 색깔이라는 키워드가 있어. 이거를 가지고 제시문 간은 인종 간에, 민족 간에, 혹은 국가 간의 상대적인 특징이라는 주장을 설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어떤 사물은 이러한 색깔을 가져야 된다라는 선입견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고, 다시 말해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의 지문을 가지고 그 지문이 요구하는 주장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머지의 지문들과의 연결성, 나머지 지문들의 주장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고려대학교의 이 논제 유형 자체가 기존의 타 대학교들에서는 많이 볼 수 없는 그런 논제다. 사실상 거의 처음 등장하는 논제다라고 봐도 무방하기는 해요. 어쨌든 이런 식의 유형이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주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6번과 7번 지문, 내가 평가해야 되는 지문에 따라서 각각을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주장을 잡아야 되는지를 늘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봐줘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이 고려대의 논제가 요구하는 일단 정답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고대도 너희들이 내가 낸 논제에 대한 정확한 정답을 일단 맞출 수 있어야 돼 라는 요구가 있어. 한마디로 정답이 있는 논술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정답이 없는 그런 논술이 흔하지는 않지만 고려대 역시 이렇게 특정한 지문들을 가지고 하나의 지문을 평가하거나 해결 방안을 제시할 때 정확한 주장과 근거를 가지고 이 답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을 줄 수 있는 정확한 답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개 중에 자꾸 3가지를 고르라고 하잖아. 그 3가지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고, 논제 2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3가지를 또 골라야 되고, 그리고 그 3가지가 옹호하는 관점인지 비판하는 관점인지 요거까지 같이 정답을 맞춰줘야 그 다음의 논제인 해결 방안과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은근히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들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려대 역시 이제 자기 학교가 이렇게 답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정확한 답과 틀은 존재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고려대 기출 문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여기 논제에 나와 있는 그 틀도 고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 말인 즉슨 어쨌든 답을 쓰는 그 전개 과정이 고려대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정확하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틀이 정확한 학교는 너무나도 쉬워. 템플릿을 정확하게 잡아서 망설임 없이 답안을 써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요,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탄탄하게 그리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도록 잡아갈 수가 있겠죠. 해당 지문에서 이 논제 1번과 2번에 대한 전개 방식을 정말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논제 1이 요구하는 6번 지문, 그리고 논제 2가 주장하는 7번 지문, 얘네들에 대한 요약이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 줘야 되고, 그리고 얘네들에 대한 해결 방안과 평가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선택한 지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 그리고 그 지문과 6번 혹은 7번 지문과의 연결성을 정확히 밝혀주는 문장 하나, 그리고 거기에 더해 마지막으로 해결 방안을 써주고,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지점은 왜 옹호하는지 왜 비판하는지 요렇게 해서 한 문장까지 써주면서 여러분이 선택한 지문마다 총 3문장으로 글이 전개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논제 1번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이제 6번 지문을 요약을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한 지문에 따른 3문장, 우리가 3가지의 지문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총 9문장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했는데 내가 글자 수가 조금 모자라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결론 부분을 잡아줘서 한 문장으로 전체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문장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논제 2번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거예요.
어쨌든 고대가 준 이 학교 측 모범 답안을 보면은 무조건 지문에 대한 요약, 그리고 그 지문과 대표 지문 6번, 7번과의 연결성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논제가 요구하는 해결 방안과 평가를 또 역시 명확하게 잡아주는 세 문장의 구조로 각각의 지문을 요약한다 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연습을 하신다면 요 흐름으로 기억을 해뒀다가 전개를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틀을 잡는 과정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템플릿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앞으로의 문제를 풀 때도, 그리고 고대에서 처음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템플릿을 정말 한 번씩만 정리를 해준다면 너무나도 나에게 편리하고, 그리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탄탄하게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겁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얘가 정말 중요한데, 우리 정답이 있다고 했으나 정답 이외의 답을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논리적이라면 이것이 더 큰 점수를 받아갈 수 있는 고득점의 포인트가 된다 라는 겁니다. 아까는 정답이 명확하게 있다라고 했잖아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정답은 여러분 분명하게 있어요. 고대가 요 세 가지를 뽑아서 썼어야지, 걔네 셋은 옹호야, 비판이야 라는 것이 정확한 정답은 있으나, 고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논리적인 여러분들만의 답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쩌면 지문 내에서 보다 설득력 있고 논리적일 수 있을 가능성을 충분하게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이 5개의 지문 중에 1, 2, 3번이 이제 고대가 원하는 정답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1, 2, 3번이 아니라 이 4번과 5번을 활용해서 고대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안을 정확하게 또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만 있다면 그것 또한 정답이 될 수 있다고 인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범 답안과 해설에는요, 요렇게까지 써 있어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한 포인트야.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딱 시험 보고 나와서 막 예를 들어 경희대나 성대 막 요런 데 보면은 분류 틀리면은 완전 틀린다, 완전 망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그것과 다르게 이 고대 같은 경우에는 설령 고대에서 준 정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잡은 그 주장이 논제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논리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설명이 된다면 그것 또한 답으로 인정하고 높은 점수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정답이 있지만 정답이 아니어도 높은 점수를 준다라는 거야. 굉장히 독특하죠, 여러분?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 그럼 정답을 맞추라는 건지, 혹은 오히려 역으로 다른 거, 틀린 답을 쓰라는 건지,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죠, 여러분. 사실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정답이 아닌 걸 정답으로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렇게 높은 점수를 주겠다라는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정답의 방향으로 글을 탄탄하게 쓰는 게 당연히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합격의 방식이 되겠죠. 그치? 내가 잘 모르고 반대 주장으로 설명할 역량이 안 되는데 그냥 높은 점수를 한번 받아볼까? 이렇게 쓰면 좀 더 눈에 띄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무작정 반대되는 답을 찾아서 일부러 쓸 필요는 절대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들 보편적으로 정답에 가까운 정답과 같은 답안을 쓰게 될 겁니다. 다만 여러분, 여기서의 약간의 꼼수가 혹은 예리한 문제 제기가 분명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글이 바로 요런 형식이다. 우리 함께하는 수업에서는 사실 요런 포인트, 4점 받기 너무나도 좋은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서 항상 연습을 하게 될 텐데, 정확하게 명명하는 것은 예리한 문제 제기가 될 거고, 그리고 이것을 전개하는 방식은 반박과 재반박의 방식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해, 나는 비록 이게 직접적인 정답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이 정답 중에 충분히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그러한 포인트들도 있어. 나는 그거를 인정할 거고 너희들한테 먼저 설명을 해줄 거야. 라든지 설령 정답이 아닌 지문들이 요러한 반박을 할 수
있을지라도 다시 본래의 내가 선택한 지문대로 요것을 재반박함으로써 내 글의 주장을 더 강화할 거야 라는 거를 보여주는 글의 전개 방식으로 충분히 요 가점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고 솔직히 고대뿐만 아니라 진짜 어느 학교든 학교를 막론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예리한 문제 제기 그리고 반박 재반박의 글 전개 방식이기 때문에 요새같이 고대뿐만 아니라 어느 학교든 그 논술의 난이도라든지 그런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요 반박과 재반박 그리고 예리한 문제 제기의 그 글 읽기를 분명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다시 말해 남들이 다 선택하는 정답 그 외의 것에서 나는 이러한 포인트를 잡아서 이 지문과 연결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 본래 주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요런 글쓰기 전략이 고대에서는 진짜 아예 요구를 해버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고득점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요거는 나중에 고대 논술, 이 모의 논술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같이 풀어볼 때 설명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고대를 준비하고 문제를 풀어볼 때는요. 정답을 가지고만 답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답이 아닌 지문들을 이용해서 과연 이 정답이 아닌 지문들이 이 6번과 7번에 어떻게 연결될지까지 총체적으로, 다각적으로,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그 과정이 반드시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정답인 3가지의 지문을 가지고 쓰는 거 누구나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아닌 나머지 2가지의 지문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2 지문을 쓰되 다시 나의 본래 주장이 3가지의 지문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그러니 하나의 지문을 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다각적이고 깊이 있게 분석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답도 잡아가고 그 과정에서의 예외적인 예리한데 하는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높은 가산점까지 같이 가져가서 최초합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 말이 어렵지 막상 해보면 얘들아 어차피 정해져 있고 어차피 뻔한 게 입시 논술이라고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여기서 또 알아둬야 될 좀 간단한 포인트는 고대에 나온 이러한 기출문제 자체도 뭐 새로운 주제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논술에 기본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그런 지문이 등장을 했더라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상위권 대학들을 준비한다라고 하신다면 고대를 넣지 않을 이유가 없어졌다라는 거. 특히나 이렇게 처음 보는 시험 이런 것들은 변수가 정말 많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을 해보시는 게 물론 최저를 맞춘다는 전제하에 지원을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어쨌든 고려대는요 사실 논술 기출문제가 없죠. 우리가 지금 이 고대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편입에서 하고 있는 편입 기출문제 요거 정도로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의 유형이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고대가 어떤 지문을 조금 좋아하고 요런 것들 그리고 그래프 분석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같이 잡아서 고대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대를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시 기출, 모의 논술 하나 있는 걸 중점적으로 하되 그 외에 편입 기출들을 같이 활용해서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올해 첫 시행하는 고려대학교 수시 논술 정확하게 알아봤고 수업에 대한 문의사항과 각종 수시 논술 상담들은 고정 댓글란에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수업에서 봐요.